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밸브 장치를 말씀드리면서 일부 밸브 개폐 시기 선도가 나름 중요했는데 좀 누락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페이지로 보면 교재 55페이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55페이지를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밸브 개폐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그 시기를 크랭크가 움직인 그 각도로 나타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양전기관에서 흡기 밸브가 열리는 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오는 사이, 대부분 실린더 블럭이 위아래로 되어 있다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일 겁니다. 그러면 이 개폐 시기 선도에서 이 부분을 상사점이라고 하고 윗부분을 밑에를 하사점이라고 했을 때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가는 순간 흡기 밸브는 그때부터 열려야 되는데 실제 차에서는 엔진에서는 어떻게 설계가 됐느냐, 유동하는 그 가스, 특히 그 혼합가스의 어떤 관성 때문에 상사점보다 미리 열어줍니다. 이 IVO는 여기서 설명했는데 인테이크 밸브 오픈해서 흡기 밸브 열림을 표시하는데 상사점보다 좀 빨리 열렸죠. 어떤 한 예를 들으니까 15도 각도보다 빨리 열렸은 겁니다. 열려서 그 다음에 이제 하강을 해가지고 흡기 인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압축을 하려면 두 밸브가 전부 다 닫혀 있어야 되는데 두 밸브가 닫혀 있지 않고 어때요? 흡기 밸브가 미리 열려서 상사점 전에 하사점에 딱 닫히지 않고 자그마치 현재 이 엔진의 경우에는 48도가 지나간 상태에서 그때 인테이크 밸브 클로즈 흡기 밸브가 닫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가면서 무슨 행정을 해요? 압축 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압축 행정을. 근데 압축 행정에서 이 부분에서 이미 흡기 그 다음에 배기 밸브 다 닫혀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서 점화 불꽃에 의해서 동력 행정이 일어납니다. 폭발 행정이. 그런데 폭발 행정도 굳이 따진다고 하면 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가 돼야 되는데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근데 어때요? EVO라는 게 이그조스트 밸브 오픈해서 배기 밸브 열립니다. 배기 밸브가 이쯤에서 열려야 되는데 하사점에서 이미 열려 있습니다. 왜? 가능하면 이미 타버린 혼합가스를 많이 좀 배출하기 위해서 동력 행정 중간에 자그마치 50도가 남았는데도 이 EVO라고는 이 배기 밸브가 열려서 그때부터 무슨 행정을 합니까? 배기 행정을 하죠. 배기 행정이 상사점에서 딱 끝나지 않고 얼만큼 더 밸브가 열려 있어요. 언제 닫혔어요? 이게 이그조스트 밸브 클로즈 해갖고 배기 밸브 닫힘인데 상사점이 지난 12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흡기 행정은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몇 도 정도 될까요? 15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부분 180도에다가 48도를 더하면 63에 180 자그마치 일반적으로 180도에 딱딱 끊어지는 행정이 아니고 흡기 행정은 자그마치 243도나 그 회전 각도로 봐서 오랫동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압축 행정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180도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겠죠? 얼마만큼? 48도를 마이너스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2에 132도, 180도를 해야 되는데 132도만 합니다. 이래야 나름대로 어떤 기관의 출력에 대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기 행정은 233도나 되고 압축 행정은 132도, 동력 행정은 얼마나 될까요? 이 빨간 부분이니까 180 동력 행정은 180에서 얼마를 마이너스 시켜야 50도를 마이너스 시켜야 되죠. 130도의 그 동력 행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기 행정은 얼마만큼 더 늘어났어요. 배기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배기죠. 이렇게 배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배기 행정인데
배기행정은 180도에다가 계속 더해지죠. 얼마만큼? 50도를 더해야 되고 또 12도를 더해야죠. 그럼 얼마입니까? 2에 14면 14, 242도. 이렇게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시기를 그려놓은 것을 밸브 개폐 시기 선도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았던 것은 흡기행정이라고 하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 그 순간 열려야 되는데 미리 열린다. 또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좀 많이 흡입을 할까, 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늦게 닫힌다 하는 것을 좀 하나 알 수 있을 것이고, 뭐 압축 쪽에는 상사점까지만 딱 압축을 하고 이쪽에서 불꽃을 튀겨준다고 하면 가솔린 엔진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력행정, 팽창행정을 하는데 팽창행정이 다 행정이 끝나기 전에 EVO라고 해서 배기밸브가 열려서 배기행정은 180도만 되는 게 아니라 242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이미 타버린 가스를 최대한 배출을 시켜서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밸브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열리고 닫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조금 다뤄줬어야 되는데 안 다뤄줘서 좀 추가로 좀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연료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장치는 구성 부품이 뭐 연료 탱크가 있겠죠. 연료 탱크. 그 다음에 연료 필터라고 하는 연료 여과기. 그 다음에 연료 펌프. 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기화기나 요즘 전자제한제체는 그 인젝터 등등이 있는데 우선 56쪽에 나와 있는 56편에 나와 있는 연료 탱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료 탱크의 그림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연료 탱크는 뭐 연료를 넣는 주입구, 그 다음에 연료 파이프, 탱크로부터 이제 엔진 쪽으로 가는 연료 파이프, 그 다음에 연료량을 얼마만큼 남아있다는 연료 그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 안에 연료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탱크 내부에. 그러니까 연료에 잠겨져 있는 상태죠. 그렇게 해서 연료가 이제 그 연료 펌프로부터 파이프를 통하고 호스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 엔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런 여과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과기는 연료 자체도 뭐 나름 그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 인젝터에서 조그마한 구멍, 그 홀을 통해서 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순물이 있다라고 되면 연료를 분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여과기가 필요를 하고, 여과기를 지나고 나면 파이프나 호스를 통해서 기화기식인 경우에는 기화기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제어식인 인젝터 방법인 경우에는 별도의 그 저장 장치로 그 연료가 압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탱크 내부를 보면 뭐 중간중간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자동차가 흔들리면 액체니까 흔들리겠죠.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중간중간 칸막이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연료 탱크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연료 여과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연료 여과기는 연료 속에는 외부로부터 들어간 먼지나 수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막히게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연료 여과기가 필요한데, 연료 탱크하고 연료 펌프 사이에 연료 여과기를 넣어서 직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연료 펌프는 자동차의 탱크의 연료면은 연료 장치보다 일반적으로 연료 탱크 어디 있나요? 자동차의 아랫부분에 있죠. 그래서 연료가 어떤 위치적으로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빨아서 올려야 필요한 연료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나름 또 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연료 펌프가 반드시 필요한데,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대부분의 연료 펌프는
요즘에 나오는 그 차량인 경우입니다. 연료 탱크 내에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연료 펌프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전기 모터식이 될 것이고요. 전동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구형 차량인 경우에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캠축에서 캠을 이용을 해가지고 펌프를 작동시키는 기계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계식 연료 펌프는 캠축의 캠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차량은 연료 탱크 내부에 전기식 연료 펌프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화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화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화기는 말 그대로 액체를 기체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인데, 요즘에 기화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88년 이전 차량이 기화기 형식이 아닌가 싶고, 이륜 자동차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기화기식이 사용되는데, 기화기를 영어로 캬브레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캬브레타는 기관의 운전 상태에 알맞도록 공기와 연료인 가솔린을 적당한 혼합비로 혼합하고 미립화해서 기관으로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근데 이때 가솔린의 기화는 기화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당량이 이 매니폴드하고 그 실린더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화기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가솔린과 공기의 혼합 상태가 균일하고 기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 왜? 액체 상태로 어느 연소를 하는 것보다는 아주 공기에 미립화된 상태의 기체 상태로 연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착화도 잘 뿐더러 많은 열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화기는 기화기식 그 연료 장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또 기관의 부하에 알맞고 경제적인 혼합기를 공급할 것, 기관의 감속 및 가속에 따른 혼합기의 공급의 추정성이 좋을 것. 추정성, 좀 적응성 또는 민감성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과 같은 차가운 기후에서 시동이 용이한 혼합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이런 것들이 기화기의 그 구비 조건이고요. 이런 것들은 가끔 다음 중 기화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하고 다른 게 하나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기화기의 기본 구조는 제일 먼저 초크 밸브. 초크 밸브는 뭡니까? 초크는 질식시키다, 막다 그런 건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기를 열었다 닫았다 해서 공기 양을 조정한다는 밸브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벤츄리브, 그 다음에 연료계통으로는 플로트실, 연료 제트, 노즐로 구성되는데, 꽤 초창기에는 기화기식이 거의 다 연료장치로 사용됐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어떤 자동차의 부품이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실제 이 기화기가 잘못 조정이 되거나 잘못 정비가 되면 엔진의 부조가 일어나서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화기가 되겠습니다. 기화기의 구조를 한번 보면, 공기가 지금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 방향으로 흐르고, 이 오른쪽에는 플로트실이라고 있는데, 이 플로트실은 뭐냐면, 플로트라는 말은 부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뜨는 거. 그래서 여기 연료가 채워져 있습니다. 연료 펌프에 의해서. 연료 탱크에 있는 연료가 연료 펌프에서 파이프나 호스를 타고 여과기를 거쳐서 이 저장소로, 플로트로 채워지고, 여기 채워진 연료가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공기하고 연료가 합쳐져서 엔진 내부 실린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여기 있는 연료가 이 공기하고 같이 합쳐져서 혼합기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은 유체역학의 그 베르누이 정리나 벤추리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뭘 연상을 하시면 되냐면, 모기약을 뿌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요즘은 펌프로 해가지고 손잡이 레버만 잡아당기면 되지만,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조그마한 노즐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최적이 팽창하니까 공기가 흐름이 생기겠죠. 그때 여기까지 대기하고 있던, 이 높이만큼 대기하고 있던 연료가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액체 상태가 아니고 그때는 기체 상태로 흡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기하고 연료가 합쳐졌다고 해서 혼합기라는 말을 쓰고, 최종적으로 트로틀 밸브라고는, 트로틀을 해석을 하면 아마 목이 될 겁니다. 사람의 목. 그래서 이 트로틀 밸브 쪽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 트로틀 밸브가 열리겠죠.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최대로 많이 열면 엔진에 연료가 많이 공급이 돼서 그 공기하고 엔진 회전 속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트로틀 밸브 최대로 닫으면 들어오는 공기 양도 적고, 또 어때요? 공기 양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연료도 기화도 덜 되기 때문에 저속 엔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화기의 기본 구조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기관의 운전 상태에 따른 혼합비를 한번 보면, 먼저 시동할 때의 혼합비라는 건 뭡니까? 실린더 내로 들어가는 기체 상태의 공기와 그 다음에 연료가 기체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기체 상태로 들어가는 연료, 공기하고 연료가 합쳐진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혼합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동을 할 때 혼합비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평상시 주행하는 것보다, 물론 주행할 때도 갑자기 급가속을 하면 많이 연료가 소모 요구를 하겠지만, 특히 처음에 시동을 할 때는 쉽게 착화가 되기 위해서 공기에 비해서 연료를 좀 많이 넣어주는 그런 경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관이 차가운 상태에서 혼합기를 공급해야 하므로 기화기의 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농후한 혼합기를 공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동할 때의 혼합비는 여기서 얼마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1대1. 상온 시동에서는 5대1 정도 혼합비가 요구된다고 그랬죠. 1대1이라는 것은 이제 중량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기 1이면 연료도 1 정도의 무게의 비로 돼야 시동할 때 혼합비가 적정량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정상적으로 주행할 때 이제 혼합비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정상적인 혼합비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속 운전할 때 혼합비. 속도를 별로 내지 않을 때 엔진에서 저속 시에는 흡기 배기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린더 내에 잔류가스 비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기 행정 중에 충분히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이미 타버린 가스가 자리 잡고 있으면 새로운 혼합기, 신기가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돼요? 연소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혼합비는 약 12대 1 정도로 필요한다. 근데 조금 전에 1대1이나 5대2에 비해서 훨씬 더 연료 양이 적어진 거죠. 12대1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 가속할 때의 혼합비. 우리가 자동차를 가속을 해야 될 때가 있죠. 트로틀 밸브를 갑자기 밟아야 될 때, 추월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 갑자기 큰 힘을 내거나 큰 회전 속도를 내고자 할 때
가속할 때는 아까 그 트로틀 밸브라는 게 있었잖아요. 트로틀 밸브가 최종적으로 혼합기의 양을 실린더 내로 들어가는 그 혼합기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트로틀 밸브가 급격하게 열리게 되면 실린더 내로 흡입되는 공기 양은 곧 증가하지만 가솔린은 관성 때문에 공급 지연이 생기고 또 가솔린 입자가 큰 것은 기류에 부여되면서 흐르지 않고 일부는 매니폴드 안쪽에 부착되어 액체 상태로 그 액막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 내의 혼합기는 가속 순간 일시적으로 희박해지기 때문에 희박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연료가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덜 들어갔다는 얘기죠. 착화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폭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돼서 순간에 가솔린의 공급량을 8대1 정도로 공기와 연료 혼합비를 좀 진하게, 농후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트로틀 밸브가 완전히 열렸을 때 혼합비. 완전히 열렸다는 얘기는 자동차의 그 엔진의 회전 속도가 뭐 거의 최고 회전 속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 뭐 가솔린 엔진의 최고 회전 속도라고 하면 5000rpm 1분당 5000rpm 이상이 거의 기본이 되는데 스로틀 밸브가 완전히 열려 있을 때는 큰 출력이 얻어지는 경우이므로 이때는 공기와 연료 혼합비는 13대 1 정도로 공급되어야 된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경제적인 운전을 할 때의 혼합비, 그건 뭐예요? 연료 단위 기관이 1시간에 1마력당 소비하는 연료 양을 연료 소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적은 연료로 우리가 경제적인 그 자동차 주행이 될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조금 약간 희박한 혼합비로 공급돼야 되는데 16대 1 정도라고 그 이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혼합비는 16대 1. 그 다음 이론적인 공기 연료 혼합비는 15대 1보다 그 작은 혼합기를 농후한 혼합기라고 하고 15대 1보다 큰 혼합비를 희박한 혼합기라고 한다 하는 게 지금 혼합비에 대해서 시동할 때 또 저속 운전할 때 그 다음에 가속할 때 그 다음에 완전히 트로틀 밸브가 열렸을 때 경제적인 운행을 할 때 등등이 그 혼합비가 되는데 요즘 나오는 그 제어 엔진에서는 지금 현재는 좀 기화기식, 카브레타식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요즘 나오는 경우에는 그 희박 연소라고 해서 뭐 16대 1 정도가 아니고 20대 1 이상의 그 혼합비를 가지고 엔진이 가동되는 경우도 있는 엔진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화기의 종류. 기화기의 종류에는 벤츄리의 구조, 통풍 방향, 배럴 및 기화기의 본체의 수유 등에 따라서 분류되는데 벤츄리의 구조에 따라서 보면 여기 보니까 벤츄리 고정식 기화기, 대부분 이런 기화기를 사용합니다. 자동차에서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화기식이 자동차로서 사용되어지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 다 전자제어식이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벤츄리가 고정식, 벤츄리가 이동식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고요. 단, 그 흐르는 공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향식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대부분 보니까 수평 아니면 하향인데 하향 통기식이 많이 벤츄리가 사용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배럴수에 따른 분류인데 단일 배럴식이 있고 배럴이 2개 이상 되어 있는 뭐 2배럴식도 있고 엔진이 뭐 기통수가 많아지면 실린더 수가 많아지면 2배럴식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화기에서 연료 제어 계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화기의 연료 제어 계통은 기관은 운전 상태에 따라서 요구되는 혼합비가 변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만으로는 다양한 운전을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실제의 기화기는 여러 가지 운전 상태에 알맞은 혼합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어 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로트 계통. 이건 뭐냐? 그 기화기 옆 내부에 연료를 저장하는 계통이 있다고 그랬죠. 저장실, 플로트 계통을 제어를 해야 되고, 공회전 및 저속 계통, 고속 계통, 고출력 계통, 가속 계통, 초크 계통, 이상과 같은 연료 제어 계통 내의 연료 흐름을 잘 만족을 시켜줘야 훌륭한 기화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플로트 계통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게 지금 플로트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뭡니까? 연료가 채워져 있고 이 부분은 뜨개입니다. 플로트라고 하는. 그래서 연료가 적정량을 이룰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연료가 사용돼 가지고 부자가 유량이 내려가면 부자도 내려가겠죠. 그때 이제 연료가 또 외부로부터 공급이 되고, 연료가 적정량이 돼서 딱 수평을 이루면 이 밸브를 막아서, 니들 밸브라는 걸 막아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플로트 계통에서 연료의 적정량을 이루는 그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회전 및 저속 계통. 공회전 및 저속 계통은 별도의 연료 통로가 있습니다. 별도의 연료 통로가 메인 벤츄리 쪽을 이용하지 않고 공회전을 하기 위한 별도의 연료 공급 통로가 있다. 그래서 공회전 및 저속 계통의 제어 장치가 또 있고요. 고속 계통은 일반적으로 아까 그 벤츄리 있는 것을 통해서 공기의 부하에 의해서 연료를 분출하는 계통이니까 가장 넓은 범위의 기계적인 일을 하는 계통이 고속 계통의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 계통. 아까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아서 큰 힘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기화기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 별도의 펌프가 하나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기화기에 별도의 펌프가 동작을 해서 더 많은 양의 연료를 혼합비에 맞춰서 공급을 해줘야만이 엔진이 원활하게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속 계통. 그 다음 초크 계통. 초크 계통은 1차측 에어로 흡입되는 흡입 공기량을 제한하는 초크 밸브와 그 제어기로 구성되는데, 기화기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크 계통은 기화기로 들어오는 공기량을 제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기 가속 계통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별도의 펌프가 이렇게 가속 펌프가 있죠. 그러면 흡입을 했다가 이런 노즐을 통해서, 별도의 노즐을 통해서 가속이 많은 양의 연료가 분출이 되고, 초크 계통은 처음에 들어오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것이 초크 계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이 기화기 시스템의 연료 분사 장치고, 요즘 대부분의 차량이 요즘은 전자 제어식 연료 분사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제어식 연료 분사 장치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67쪽부터 되어 있네요. 전자 제어식 연료 분사 장치는 아까 기화기실은 어떻게 분사한다고요? 그냥 벤출이라는 것에 의해서 시린더 내에서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약간 최적이 커지면 정상적인 압력보다는 낮은 부합, 진공압이, 낮은 부합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압력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그때 벤출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노즐에서 액체가 휘발유의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된다고 그랬는데, 이 전자 제어식에서는, 말 그대로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걸 보면, 전자석에 의한 별도의 인젝터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터에서 분사가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가솔린 기관의 배출가스의 정화,
연료 소비량의 저감, 출력 향상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밀도 높은 혼합기의 제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관의 운전 조건에 알맞은 혼합기를 만들기 위해서 투배럴스 기화기 또는 가변 기화기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어때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관에 필요한 혼합기를 이론 혼합기에 가까운 상태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 제어 연료 부사 장치, 일렉트로닉 퓨얼 시스템, 그래서 EFI, 아마 오래전 아마 90년대 초는 보면 자동차 그 옆부분에다가 아니면 뒷부분에다가 EFI라고 그 적혀 있는 엠블렘을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자 제어 연료 분사 장치다. 일렉트로닉 앞에 E, 퓨얼의 연료의 F, 인젝션, 분사의 I에서 EFI 엔진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료 분사 장치는 흡입 공기량을 별도의 계측기로 흡입을 합니다. 계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기가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연료를 얼마만큼 공급을 해주라. 이런 정도까지 세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연료 분사 장치는 흡입 공기를 정기적으로 검출해서 이것에 알맞은 연료를 기관의 운전 조건에 적응시켜 분사하는 장치로서 연료 계통, 흡기 계통, 제어 계통으로 구분이 된다. 연료, 흡기, 제어 계통으로 뭐가 구성이 된다고요? 전자 제어 연료 분사 장치의 계통은 크게 그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트로틀 바디라는 게 있고, 지금 이건 뭐야? 하나, 둘, 셋, 넷, 6기통짜리네요. 인젝터가 있어가지고 연료를 이렇게 분사시켜주는 이게 흡기 매뉴얼도고요. 이게 그 연료 제어 장치가 되겠고요. 이 그림을 보면 전자제어식 연료 분사 장치의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료 탱크에서 연료 펌프가 대부분 내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연료 탱크 안에 드는 연료를 압송을 하면 어디로 가요? 분사 밸브로 가죠? 분사 밸브로. 그 다음에 일부는 압력 조정기를 통해서 압력이 높거나 낮으면 여기서 조정을 하고, 사용하고 난 연료는, 남은 연료는 리턴 회로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요? 연료 탱크로 흡입을 하게 됩니다. 연료 탱크로 흡입을 하는데, 이때 분사 밸브라는 걸 통해서 스로틀 바디를 통해서 기관 내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연료가 들어가는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기는 에어크리나 엘리먼트라고는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공기 유량계에서 공기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를 감지를 해서 ECU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신호를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트로틀 바디 속으로 공기가 같이 들어가면 이때 뭐가 됩니까? 여기서 혼합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혼합기가 연료 들어가죠? 공기 들어가요. 그럼 기관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점화를 시켜주면 그때 이제 엔진이 시동이 걸리고 가동을 한다는 얘기죠. 나머지들은 전자제 유닛에 의해서 출력을 여기서 명령을 해주는데, 명령하는 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공기 유량계에서 얼마만큼 공기가 들어가고 있다, 각종 센서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가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엔진이 차갑다. 그러면 어떤 걸로 알 수 있을까요? 순행시인 경우에는 냉각수 온도 센서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들어오는 공기가 차갑다. 그러면 흡입 공기 온도 센서가 있고 등등의 각종 센서의 정보를 요 유닛에다가 ECU라는 데다가 알려줍니다. 그럼 ECU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 신호를 주는데, 그 출력 신호는 뭘로 해서 주느냐? 인젝터에다가 얼마만큼 분사를 해줄 거냐 하는 분사 시간으로 해서 그 출력 신호를 받아주는 것이, 해주는 것이 전자제어식의 기본 계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한번 볼까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뭐, 연료 탱크에서, 뭐, 여기 이제 연료 펌프가 여기 되어 있네요. 연료 펌프가 있고, 연료 여과기를 통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인젝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사를 시켜주면 흡입 행정에 혼합기를 흡입을 해서 그 다음에 압축을 하고 동력을 받고 배기 행정을 하는 이런 타입인데,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냉각수 수온 센서 뭐 등등의 공기가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다는 공기 유량 센서, 그 다음에 트로틀 밸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열리는 밸브가 트로틀 밸브거든요. 트로틀 밸브가 얼마만큼 열려 있냐 등등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이 ECU라고 하는 컴퓨터 연료 제어 장치에서 제어를 해서 불꽃을 언제 점화를 시켜주고, 또는 여기 어디 있나요? 인젝터라고 하는 연료 분사 부품에다가 통전을 시켜주는데 얼마만큼 오랫동안 통전시켜주냐에 따라서 전자적으로 제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인젝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0쪽이 되겠는데요. 인젝터는 전자제어 유닛으로부터 ECU가 되겠죠. 보내진 신호에 따라서 각 실린더의 흡기 매니홀드의 연료를 분사하는 것으로서 그림과 같이 솔노이드 코일 플런저 및 니들 밸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 보니까 솔노이드 코일이 있고, 이게 지금 코일이거든요. 그럼 평상시는 이 니들 밸브라는 것이 이 부분이 딱 닫혀 있습니다. 여기 닫혀 있으니까 여기 연료가 어느 정도 압력으로 채워져 있어도 나오질 못하고, 이 부분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솔노이드 코일이 전자석이 되면 그때 이 니들 밸브를 여러분들 그림 방향으로 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 연료가 어느 압력을 가지고 채워져 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분사를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인젝터의 기본 원리고 구조예요. 그래서 이 솔노이드 코일에다가 아주 적은 시간이지만 몇 초 동안, 천분의 몇 초 동안에 전류를 흘러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연료가 분사되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연료의 분사량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젝터는 최전방에 있으면서 연료를 트로틀 밸브 매니폴드에다가 연료를 공급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인젝터의 분사 방법. 인젝터의 연료 분사 방법에는 동시 분사가 있고 그룹 분사가 있고 독립 분사가 있다. 동시 분사는 기관이 1회전한 사이에 모든 실린더가 동시에 분사하는 방식. 이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룹 분사는 각 실린더 기관 1회전에 1회 각 그룹별로 분사하는 방식이다. 근데 대부분 독립 분사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 거다. 그래서 각 실린더마다 기관 2회전에 1회 점화 순서에 따라서 최적의 분사 시기에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 이게 아주 좋겠죠. 그죠? 꼭 만약에 4실린더 기관이다. 4기통 기관이다. 그러면 1번이 흡입을 할 때 그때 연료를 분사시켜주고, 그 다음에 점화 순서가 3번이다. 그러면 3번이 흡입을 할 때 그때 또 타이밍을 맞춰서 분사를 시켜주고, 4번이 그 다음 1, 3, 4에서 세 번째 점화 순서다. 그러면 4번을 인젝터에서 분사를 시켜주고, 나머지 마지막 2번을 분사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각 독립적으로 분사해주는 것이 훨씬 더 연료 효율모나 모든 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력 조정기. 압력 조정기는 인젝터의 연료 분사량은 인젝터로 흐르는, 아까 솔노이드 코일의 전기를 통하는 시간으로서 제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통전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연료의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압력보다 높다. 그러면 많은 양이 연료가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료의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엔진은 적정량의 연료 분사량을 해주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연료가 공급이 되면 오히려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연료의 낭비도 커질 것이고, 불완전 연소다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나쁜 유해 배출가스가 나오고 그만큼 출력도 저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연료 압력이 또 지나치게 낮아버리게 되면 똑같은 1000분의 1초 동안 통전을 했더라도, 전기를 인가를 했더라도, 부여를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1cc가 분사가 돼야 되는데 연료 압력이 전반적으로 낮으면 1cc보다 낮은 적은 양의 연료가 분사가 된다고 하면 그 엔진 자체는 또 출력이 떨어지는, 그런 우리가 요구하는 출력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연료 압력 조정기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흡기계통. 전자제어, 아까 기화기식 위에 지금 전자제어식의 연료계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흡기계통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 공기가 지금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공기 유량계, 영어로는 에어플로우 센서에서 AFS라고 합니다. 에어플로우 센서가 감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트로틀 서지 탱크가 있는데, 서지 탱크 사이에 트로틀 밸브가 여기에 있어요. 트로틀 밸브. 그리고 스로틀, 이제 밸브가 있는 쪽은 이제 스로틀 바디. 그 다음이 이제 서지 탱크.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에어클리너 엘리먼트라는 공기청정기, 에어클리너에서 공기를 불순물을 걸르고, 그 다음에 공기 유량계에서 측정을 하고, 트로틀 바디라는 곳에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트로틀 밸브가 여기 있어요. 밸브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닫혀있던 것도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리면서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지 탱크에는, 여기에 혼합기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료 분사 밸브가 이제 인젝터인데, 인젝터가 컴퓨터의 신호에 의해서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대기하고 있던 연료가 여기에 분사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게 만약에 흡기 밸브라고 하면 흡기 밸브 열리는 순간 분사를 시켜주면 아주 적정한 시기에 실린더 내로 혼합기가 공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전자제어 방식의 흡기계통의 계통도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공기청정기, 조금 전에 그림으로 봤지만 공기 유량계, 스로틀 바디, 서지 탱크, 기관인데 저온 시에는 별도의 공기 밸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트로틀 바디, 스로틀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트로틀, 스로틀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스로틀 바디는 흡입 공기량을 제어하는 스로틀 밸브가 있다. 그래서 공회전 속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량의 공기를 통하게 하는 바이패스 계통이 있다.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자동차 시동만 걸어놓고 저속 공회전 상태로 놓아두면 트로틀 밸브가 아까 공기가 혼합 공기가 공기가 들어가는 마지막 밸브인데 그 밸브가 완전히 닫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겠죠. 공회전 상태를 유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닫히진 않고 아주 적은 양이지만 우리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었다고 하더라도 적은 양이지만 열려져 있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외부로 별도의 따로 바이패스 계통이라고 하는 공기를 통하게 하는 별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 밸브는 저온시 기관을 회전을 높게 하는 패스트 아이들 기구. 이건 패스트 아이들은 공회전 상태를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는 좀 평상시에 저속 공회전이 700에서 800 회전이다, 1분당. 그러면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700, 800을 유지하면 엔진의 워밍업이나 아니면 기관의 운전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어때요? 아이들 자체를 조금 위로 올립니다. 이걸 패스트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심한 경우
뭐 막 1500rpm까지 시동 막 시동 걸자마자 그 분당 회전 속도를 보면 1000rpm 이상 막 1500rpm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패스트 아이드라고 하고 그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기 밸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어 계통. 컨트롤 시스템은 기관의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보와 그 신호에 따라서 분사량, 분사 시기, 공연비 등을 계산하는 전자 제어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으로요? 기관의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하고 그 신호에 따라서 분사량, 분사 시기, 공연비 등을 계산하는 전자 제어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어 계통에 사용되는 센서와 종류와 기능, 센서의 종류와 기능, 제어 계통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의 종류와 기능을 살펴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흡입 공기량 검출 장치. 이게 뭡니까? 에어플로 센서, AFS라고 합니다. 에어 플로우. 지금 공기가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다. 그걸 계측해 주는 겁니다. AFS. 그 다음에 트로틀 포지션 센서. 이건 뭐예요? 흡입 공기량을 제어합니다. 흡입 공기량을 감지를 하고, 트로틀 포지션 센서는 흡입 공기량을 제어한다. 이건 뭐냐? 트로틀 포지션 센서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트로틀 밸브 양이 열려지는 양을 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속 페달을 많이 밟았다. 그 얘기는 엔진의 회전 속도를 높이고자 할 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TPS 센서라고 합니다. TPS라고요. 트로틀 포지션 센서 양자 TPS. 그래서 스로틀 밸브 궤도, 열림에 따라서 공회전 및 고부하 상태를 검출해서 그 상태를 전압으로 변화해서 전자제어인 ECU로 보내준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수온 센서. 냉각수의 온도가 낮으면 흡입되는 혼합기의 연료와 공기의 그 혼합비가 좀 농후해야 시동도 잘 걸리고 시동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각수의 온도 상태를 전압으로 변환하여 전자제 유닛으로 보내줍니다. 이걸 워터 템퍼레이처 센서 해갖고 WTS라고 약자를 해가지고 합니다. 워터 템퍼레이처 센서, 수온 센서, 흡기 온도 센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주변 온도가 낮아졌다. 또 완전히 한겨울에 시동을 한다. 그러면 흡기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영하 5도를 가르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ECU에서 전자제어 유닛에서 별도의 명령을 해줘야 되겠죠. 어떤 명령? 연료를 좀 많이 넣어주는 인젝터에서 많이 분사해줘라. 그래 이제 온도가 되는데 흡기 온도 센서를 에어 템퍼레처 센서에서 ATS라고 합니다. 에어 템퍼레처 센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O2 센서. 이 O2 센서는 뭐냐? 산소 센서라고 하거든요. 산소 센서인데 배기 매니폴드라는 곳에 부착이 돼서 배기관 내의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하면 지금 이 엔진에서 흡입 압축 동력을 하고 배기 행정 중에 타고 남은 연료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산소 센서입니다. O2 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연료가 공기하고 해서 다 연소가 된 상태라고 하지만 완벽하다고 ECU에서 제어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나가는 걸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센서가 O2 센서입니다. 산소 센서. 그 산소 센서가 막 너무나 산소가 부족하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연료가 너무 농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점화 1차 신호. 점화 코일의 단자에 점화 시기와 기관 회전 속도를 검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을 때는 시동 전동기 신호도 받고요. 배출가스 제어 유닛이라고 해서 촉매 변환기에 있는 가스 온도에 의해서 배기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임을 검출하고 그것 또한 ECU에다가 보내줍니다. 이렇게 ECU는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명령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조금 전에 이건 아주 좀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공기 유량 센서. 여기서는 흡입 공기량 검출 장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트로틀 포지션 센서. 이건 트로틀 밸브가 얼마만큼 열려있나를 감지하는 TPS 센서. 그 다음에 수온 센서. 냉각수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느냐. WTS라고 그랬죠. 워터 템퍼레처 센서. 흡기 온도 센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ATS 센서. 그 다음에 산소 센서.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점화 신호나 시동전동 신호 등등을 받아서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준다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지난 시간에 했던 밸브 개폐시기 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흡입 밸브가 열리는 시기가 흡기 행정의 상사점에서 열리지 않고 미리 열린다. 그리고 하사점에서 닫히지 않고 나중에 닫힌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일반적으로 상사점에서 하사점 180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63도가 추가가 돼서 243도까지 흡기 행정을 그만큼 많이 한다. 이유는 최대한 많은 신기를 흡입을 해서 좀 힘을 많이 동력을 효율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또 하나 특징은 배기 행정도 미리 열린다. 동력 행정 중에. 또 닫히는 것도 흡기 행정 일부까지 해서 닫혀진다. 근데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동시에 두 밸브가 열려 있는 때입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보면 안 맞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두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때를 밸브 오버랩이라고 한다. 밸브 오버랩. 그래서 밸브 개폐시기 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면 행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연료장치 쪽에는 거의 기화기식은 사용하지 않지만, 기화기가 뭡니까? 액체 상태를 기체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만 자동차라고 하면 1988년 이전, ECU 제어 장치가 나오기 전에 차들이 엔진이 아마 기화기식이 많고, 또 이륜 자동차 중에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이런 기화기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화기식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전자제어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겁니다. 그 중에 여기 지금 아직 지워지지 않는 전자제어 방식에서 전자제어의 를 하려면 ECU라고는 제어 유닛에서 혼자 일은 못하고 어때요? 외부에서 누가 자꾸 알려줘야 돼요. 전달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전달한 걸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공기가 너무 차갑대. 아니면 냉각수 온도가 너무 지금 겨우 한 10도나 된대. 등등. 예, 각종. 그 다음에 운전자가 지금 가속 페달을 얼마만큼 밟았냐 하는 그런 TPS 센서라든가, 그런 각종 센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흡입 공기량 센서, 트로틀 포지션 센서, 수온 센서, 흡기 온도 센서, 수온 센서.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센서의 신호를 전자제어 유닛으로부터 보내주면 그것에 따라서 연료의 분사량을 정하는데, 연료의 분사량은 최종적으로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인젝터에 있는 솔레노이드 코일에 얼마만큼 전류를 흘러주느냐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이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ECU 제어 장치의 연료 분사 장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걸로 해서 5강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